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엔비디아의 주가가 6% 이상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시간의 거래에서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는데 2분기 실적 발표 여진이 계속되는 분위기거든요. 예, 지금 엔비디아 하면 전 세계를 통틀어서 가장 뜨거운 주식입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자체적으로도 많이 올랐지만 이 엔비디아 주가는 엔비디아 회사를 넘어서서 인공지능 또는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앞으로 미래 어떤 경제의 판도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주식이고 최근에 특히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과연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예. 2분기 실적 발표라면 보통 기업들은 실적 발표에서 예상보다도 실적이 훨씬 좋으면 주가가 크게 오르고 또 실적이 예상에 못 미치면 주가가 떨어지는 이런 패턴을 보이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게 중요한 주식이니까 이번 실적 발표에서 과연 엔비디아 주가는 어떻게 될 것인가 굉장히 주목을 끌었습니다. 자, 지금 컴퓨터 그래픽 CG에서 보시다시피요. 네. 예. 매출은 300억 달러. 그러니까 당초 시장에서 전망한 것은 287억에 불과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았고 예. 또 데이터 센터의 이것은 반도체, 인공지능용 반도체 판매량입니다. 판매 금액 이것도 260억으로 훨씬 많았습니다. 주당 수익률 그밖에 3분기 기대 매출도 더 많았거든요. 예. 더더군다나 500억 달러어치의 자사주를 매입하겠다. 자기 주식을 사버리면 시장에서는 공급이 부족해지니까 가격이 더 오르는데 이렇게 좋은 여건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주가가 일부 예상과는 다르게 크게 떨어졌습니다. 예. 이틀 연속으로 떨어졌는데 연속 그 하락폭을 합하면 한 8.5% 정도 떨어졌거든요. 예.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뒀는데 이렇게 왜 주가가 떨어지느냐? 혹시 반도체 1등 대장주에 엔비디아에 뭐 문제가 없느냐? 이래서 지금 상당히 전 세계가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고 또 엔비디아 때문에 반도체 관련 회사들 주가가 전 세계적으로 동반 폭락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느냐? 한마디로 기대가 굉장히 높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동안에 엔비디아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밸류에이션, 소위 말하는 회사의 가격 대비 평가가 좀 너무 오른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예상보다도 훨씬 더 좋으면 이 우려를 불식시키고 주가가 더 오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 엔비디아의 실적 나온 거 보면 지난해 동기보다도 122%나 성장하고 굉장히 잘했지만 자, 지금 그래프의 그 연두색을 보시면요. 성장세가 그 성장은 계속 되었고 예. 전년 동기 대비로 더 많이 성장했지만 그 성장률 그러니까 1년 전에 비하면 71억 달러에서 135억 달러로 200% 증가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마지막 보면 260에서 300 이러면 122%밖에 증가하지 않았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증가율이 낮아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높은 상태에서 주가 높은 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혹시 이러다가 폭락이 오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 높아진 기대를 충족하지 못했다. 이러면서 주가가 아주 크게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엔비디아 주가는 하락을 했지만 그래도 그나마 뉴욕 증시를 떠받친 건 예상보다 괜찮았던 경기 지표였거든요. 미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이 지난번보다 또 높게 발표가 됐어요. 이건 어떤 배경 때문인가요? 그렇습니다. 지난 8월 3일 날 주가가 한번 블랙 만데이로 해서 크게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경기 침체 우려, 고금리가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고 무려 5.5%나 되는 기준금리를 상당 기간 오래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고금리 충격으로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오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었던 것이거든요. 예. 근데 밤사이 나온 미국의 GDP 성장률을 보면 이것은 오히려 높아져서 3.0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1분기에 1.4인데 2분기에 3.0이니까 2배 이상 올라갔고
또 그래픽의 추세를 보시면 4.9에서 3.4, 1.4로 계속 떨어지다가 이번에 다시 올라간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적어도 미국의 GDP 경제 성장률로 놓고 볼 때 경기 침체 우려는 없다.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가 좀 떨어졌지만 미국 경제 거시경제 지표가 좋으니까 뭐 주가도 엔비디아 쇼크도 단기간에 끝나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낙폭이 좀 제한되고 다우지수 같은 것은 오히려 올랐습니다. 근데 오히려 일각에서는 지금 너무 높다. 3.0은 잠재 성장률을 더 앞선 것이다 해서 우려까지 나올 정도로 적어도 미국의 지금 성장률 지표는 뜨겁게 굉장히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인 PCE 상승률은 속보치보다 낮게 조정이 됐거든요. 이게 노동 시장도 견조한 만큼 연준이 예고한 9월 금리 인하가 예상대로 진행이 될 것 같다라는 반응이 많은데 그 속도와 폭이 어느 정도일까요? 예,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의 목표는 한마디로 경제가 연착륙, 소프트 랜딩을 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착륙의 핵심은요. 물가는 조금 떨어지고 그다음에 성장률은 그런대로 근실해서 이것을 뭐 경제학계에서는 골디락스라기도 하는데요. 예. 이번에 이제 2분기 미국의 국민 소득 지표를 보면 성장률은 3.0%로 뭐 상당히 좋고 물가는 조금 더 하락했고 뭐 이렇다면 이제 금리 인하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미국 연준이 다음 FOMC가 9월 18일입니다. 예. 이제 불과 3주도 안 남았어요. 이 3주를 앞두고 물가는 안정되고 성장률도 견실하다. 이러면 금리를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한 가지 이제 걱정되는 것은 성장률이 예상보다 너무 높아서 성장률도 조금 같이 물가처럼 같이 내려가 주면 좋은데 성장률은 반대로 올랐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큰 폭으로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지금 그래픽에 보시는 대로 성장률 잠정치가 3.0인데 이런 걸로 봤을 때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되 그 인하 폭은 당초 일부 뉴욕 증시에서 예상했던 0.5%포인트의 빅컷이 아니라 베이비컷이라고 그러는 이 0.25%포인트의 인하가 되지 않겠는가. 지금 신규 실업수당도 실업자 숫자도 예상보다도 지금 덜 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미국 경제는 상당히 견실하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큰 폭으로 인하할 필요는 없다. 이런 데에 컨센서스가 좀 더 맞춰져 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모두가 예상하는 대로 미국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지 또 그 폭은 얼마나 될지 곧 있으면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부가 주택정책 분야 장기 법적 계획이죠. 제3차 장기 주거 종합계획을 마련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청사진을 제시했나요? 예, 이 국민의 경제적 기본권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먹는 것과 더불어서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자기 주택이나 또는 전세집을 가지면서 쾌적하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정부는 이 국민들이 미리 사전적으로 안정적으로 자기 주택을 마련하고 또 시장에서도 그 국민들의 주택 수요에 선행적으로 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10년 단위로 장기 주택 주거 종합 계획을 발표하는데요. 그게 오늘 나왔습니다. 이것은 2032년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픽에 보시는 대로 여기서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이 이 주택 보급률은 가구 수에 비해서 예. 우리나라의 주택이 얼마냐. 예를 들어서 100%라고 그러면 우리나라 가구가 1000만 가구다 했을 때 집이 1000만 개. 이래 되면 한 가구당 하나는 돌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것을 106%까지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주거 사정이 좀 양호해질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 양호해지도록 각종 정책을 끌어가겠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전세, 장기 임대주택 이것을 획기적으로 늘린다는 그런 계획도 나와 있고 다양한 계획이 나왔는데요. 주택을 지금 준비하시는 분이나 또 주거 문제 때문에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 정부의 10년 단위 계획, 이 계획에 맞추어서 자기 계획을 좀
개별적인 마스터 플랜을 짜보는 것도 상당히 유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국토부에 따르면 2032년까지 매년 연평균 39만 3,500가구의 신규 주택 수요가 발생할 거라고 합니다. 이 수치는 어떻게 산출이 됐습니까? 예, 이 대목도 굉장히 주목됩니다. 우리나라 정부가요, 10년 단위 계획을 짜면서 앞으로 10년 후까지를 계산을 해서 해마다 신규 주택 수요, 집을 필요로 하는 그 숫자가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공개한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 정부의 그 장기 수요 전망에 따르면 해마다 39만 개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인구 숫자. 지금 인구는 조금 줄어들고 있는데요. 가구가 많이 분할되고 있기 때문에 예. 1인 가구. 그래서 수요도 만만치 않게 지금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계획을 세워서 공급을 하려면 수요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이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택이라는 것은 공장에서 찍어내는 빵이나 또는 전자제품과 달라서 매일 필요하다고 해서 바로 밤새워 찍어낼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미리 10년 단위 계획을 세워놓고 중장기적으로 공급 계획을 마련하겠다. 네. 특히 이제 이를 위해서 시장 기능을 활용하겠다.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요. 그동안에는 규제를 많이 했는데 이번 장기 주거 계획에서는 이것을 촉진하고 오히려 장려하겠다. 그래서 시장에서 앞장서서 재개발, 재건축을 많이 하도록 해서 매년 신규로 나오는 39만 가구 이것을 반드시 초과 달성하겠다. 정부의 확고한 어떤 주거 프로젝트 어떤 청사진이다 종합계획, 이렇게 예.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3차 장기주거 종합계획 구체적인 내용 살펴봤고요. 마지막 주제 보겠습니다. 저축은행들이 올해 상반기 3,800억 원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지난해 상반기보다도 상당히 더 늘어난 건데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예, 우리 경제가 전반적으로 거시경제 지표는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수출, 뭐 여러 가지 투자 생산 비교적 양호한 편인데 한 가지 고민이 있다면 바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하는 부동산을 대규모로 지을 때 담보 없이 건설 프로젝트에 돈을 빌려준 것을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데 네. 여기서 그동안에 일부 이제 금리 인상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좀 죽으면서 일부 지역에서의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 공사가 중단되거나 좀 부실이 됐습니다. 거기에 돈을 제일 많이 빌려준 데가 저축은행이거든요. 예. 그 저축은행이 다른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로 건전하게 영업을 잘 했습니다만은 바로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쪽에서 부실이 생기니까 그 부실을 이제 떠안다 보니까 단기 순손실, 저축은행에 손실이 생겼다 이런데 지금 이 4,792억 원, 그 만만치 않은 손실입니다. 그래서 PF 대출의 충격, PF의 부실 충격을 어떻게 나가는지, 해소해 나가는지 이것이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당면 과제일 것 같고요. 특히 연체율 같은 거 보면요. 예. 8.3%, 이 얘기는 100억 대출이 나갔으면 8억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자나 원금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계대출 연체율이 4.8%에 비해서 지금 저축은행 연체율은 8.36, 특히 기업 대출 연체율이 11.9.2%로 올라갔다. 이 대목에 대해서 정부도 지금 대책 마련에 발을 긋고 나섰는데요. 다만 이렇게 적자가 많이 생긴 것은 대손 충당금을 쌓았기 때문에 현재 여유 있는 돈을 가지고 이 부실에 대처하기 위해서 그것을 손실로 반영했기 때문에 하반기 조금 세월이 지나면 PF 대출 부실 규모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만은 저축은행이라든지 제2금융권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시절을 당분간 좀 보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